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지업에 속한 기업 중에 신대양 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두 가지 정도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자본 수익률과 금리를 비교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 창출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과연 신대양 제지의 지금 가격이 싼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마침 오늘 신대양 제지가 테린 포장을 인수할 수 있다고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테린 포장 인수에 한솔 제지도 뛰어들었는데 이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한솔 제지는 안 되는데 신대양 제지는 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벌써 꺼버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과 금리 비교 툴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신대양 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치 평가를 가늠함에 있어서 이 툴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익혀두시고 여러 가지 기업에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보통 ROE라고 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넣은 돈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는가를 보는 수치입니다. 내가 넣은 돈은 자기자본이죠. 그래서 ROE가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넣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뽑아내는가 그 퍼센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ROE가 당연히 높은 것이 좋겠죠. 많이 뽑아내는 기업이 좋은 거겠죠. 기업이 그 퍼가 아무리 낮아도 PER이 아무리 낮아도 꼭 ROE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퍼랑 ROE랑은 밀접한 관계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퍼는 시가총액이 들어간 개념이고 ROE는 시가총액이 배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업의 수익력만을 볼 때 ROE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쌓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업은 ROE가 낮죠. 자기 자본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수익을 조금씩밖에 못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력이 낮고 ROE가 낮은 겁니다. 보통 ROE가 낮은 기업은 저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수익을 많이 못 뽑아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의 평가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라기보다는 할인을 많이 당했다, 디스카운트를 많이 당한 편입니다. 바꿔 말해서 퍼도 낮고 PBR도 낮은데 ROE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주식을 발견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당히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했다고 보고 아주 심층 조사에 착수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ROE가 이렇게 중요한데 ROE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ROE에는 보통 중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자기 자본이 쌓이게 되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업이 돈을 벌면 자본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 유역을 나타내는 ROE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억인 기업이 10억의 이익을 꾸준히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OE가 첫 번째 연도에는 10%가 됩니다. 왜냐면 100억을 가지고 10%인 10억을 벌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연도가 되면 벌어들인 10억을 배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게 되면 자기 자본이 11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110억에서 10억의 수익을 뽑아내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ROE가 9.1%로 하락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전년도에 자기 자본 100억이 이번 연도에 자기 자본 110억으로 늘어났는데 수익은 똑같이 10억이기 때문에 ROE가 자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E가 장기간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 가지는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서 수익을 꾸준히 증가시킨다. 해자가 확실한 독과점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은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은 통상 퍼나 PBR 같은 가치지표가 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ROE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PBR이랑 PER이 싼 상태가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신대양 제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대양 제지를 보기 전에 신대양 제지가 과점 기업이고 스프레드 산업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신대양 제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신대양 제지의 ROE는 한 2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대양제지가 2019년에는 영업을 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ROE가 20%까지 하향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ROE가 20%인 기업이 도대체 최소 어느 정도가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를 받아야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산출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가치에 대한 추정을 할 때 금리와 비교하면 실마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 4월 달에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금리가 1.75%니까 신대양제지가 ROE가 20% 정도 나오니까 금리 대비 약 한 15배 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위험이 충분히 가미된 금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위험이 충분히 가미된 금리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채 금리가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위험한 회사채, 투기 등급 바로 윗단계인 회사채 금리가 한 7% 정도, 6% 정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금리가 한 7%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신대양제지가 이거보다 더 나빠서 회사채를 찍을 때 약 1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대양제지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력과 그 재물을 가진 기업이 10%를 주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신대양제지 차익금리도 비싸봐야 장기로 받았을 때 3% 중반, 3.4%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회사채 금리도 그 정도거나 그 정도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채는 그 정도로 장기로 찍지 않기 때문에 한 2% 내외 정도가 적당하겠죠. 2% 중반 후반.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10% 정도라고 보면 매력적이어서 충분히 신대양제지가 발행한 회사채 완판이 되고 적정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10%와 아까 말했던 ROE 20%를 비교해 보면 적당한 그 배수가 나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 금리 대비 ROE가 2배 정도 됩니다. 이 말은 금리 10%가 적정가라고 했을 때 지금 신대양제지 자기 자본 대비 최소 2배 정도는 가격을 줘도 적정하다. 그리고 이 2배 이하는 싸다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의외로 가치지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굉장히 잘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가치지표랑 ROE랑 이 방법을 같이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이것만 바탕으로 이 회사가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됩니다. 신대양제지가 2018년 말 기준 지배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3,6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2배 정도 되면 적정가라고 했는데 그 2배가 7,200억이 되죠. 지금 시총이 3,500억 내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이 툴을 사용했을 때 절반 이상 저평가됐다는 말이 됩니다. 얼추 퍼가 한 10배 정도, 8배에서 10배가 적정가라고 했을 때 신대양제지는 우연하게도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해 본 결과 2배 정도 올라야 비슷하다, 적정가다. 그러니까 퍼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 창출력을 보겠습니다. 신대양제지가 태림포장 인수에 뛰어든다고 했는데요. 한솔제지는 안 되고 신대양제지는 되는 이유가 현금 창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ROE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이 현금 창출력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2018년도 신대양제지의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 1,024억 원 정도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37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땡긴 캐시가 1,373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2018년 신대양제지의 이자 발생 부채는 1,20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이자 발생 부채는 쉽게 말해서 그냥 차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가 1,208억 원 정도 됐다. 이 말은 앞에 얘기했던 그 잉여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1년이면 차입금을 다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정도만 영업을 하면 시총만큼 현금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신대양제지가 현금 창출력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향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고 이 과정과 이런 지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현금 창출력 측면에서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태림포장 인수에 신대양제지는 왜 되냐? 이제 태림포장이 부채 같은 거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조를 불렀지만 IMMP에서 1조를 불렀지만 1조에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 7천억 정도 되겠다고 시장에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7천억이란 돈은 그 신대양 제지에게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연 1,000억을 넘게 땡기는 회사고 차입금 자체가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 7년치 현금을 주고 시장에 절대 강제로 군림할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충분히 할만하죠. 향후 70년치도 아니고 7년치를 주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 발생 부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차입 여력도 넉넉합니다. 근데 한솔을 한번 보면 한솔은 잉여 현금 흐름이 800억 정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240억 정도 돼요. 이제 이것만 보면 신대양 제지랑 얼핏 비슷해 보이죠? 이거 뭐 별 차이 없네, 뭐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솔 제지의 이자 발생 부채가 830억 원이, 8,300억 원이 있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럼 현금 보유액이 50 몇억 원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자 발생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고 매년 이제 상환이 돌아와서 줄여야 되는 차입금도 상당합니다. 근데 버는 돈으로 빚만 갚아도 8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7천억을 들여서 뭘 사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50 몇억 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도 끌어들이고 얘네가 차입도 많이 땡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수치예요. 지금 너무 차입금이 많습니다. 한솔은. 정리하자면 신대양은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정도의 매물이고 한솔은 규모는 기업 자체의 규모는 더 클지 몰라도 이게 거의 영혼까지 팔아서 올인해야지 겨우 살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한솔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죠. 이 정도 크기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보면 신대양 제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 펴놓고 거기에다가 막 줄 긋고 각도기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지식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신대양 제지가 스프레드 산업이 아니고 과점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수익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정과 달리 신대양 제지가 알고 보니까 완전 스프레드 산업의 뭐 사이클의 최정점에 지금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폐지 가격도 엄청 올라갔고 신대양 제지 스프레드가 다 찌그러져 갖고 기업 이익이 망가졌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뒤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앞에 했던 계산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쪽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제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신대양 제지나 아세아 제지 이런 제지 업종, 골판지 업종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참고를 하셔갖고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투자 판단은 반드시 혼자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툴을 가지고도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반드시 혼자 하셔야지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인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그 제지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제지업에 대해서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